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우정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몸속의 청소부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광주과학기술원 박대호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우리 몸속의 청소부인데 어떤 주제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를 생산을 해내고 이게 갖가지 사회 문제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몸속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꼭 쓰레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와 유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그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연이 다 끝난 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의 박대호입니다. 서두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강연할 주제는 우리 몸속에서 쓰레기란 어떠한 물질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쓰레기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상황상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승리호라는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월리라는 영화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뭐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영화는 모두 다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내용상으로는 지구 산업이 발전을 하고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러한 쓰레기들을 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월리라는 영화는 월리가 지구에 혼자 남아가지고 인간들은 모두 다 우주로 피신을 하고 혼자 남아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호라는 영화 역시 지구가 쓰레기 때문에 너무 황폐해지고 결국은 지구 밖 궤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저 승리호의 주인공들은 그러한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들을 해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산업이 발전을 하고 많은 생활 과정 동안에 이러한 쓰레기들을 만들어내고 영화에서도 예상이 되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쓰레기 문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바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해양 생물의 뱃속에 가득 찬 플라스틱 쓰레기를 볼 수가 있죠. 이렇듯 바다에서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이러한 쓰레기들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인간이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려는 여러 가지 정화 활동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생산을 해내고 이러한 쓰레기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집이 쓰레기도 가득 차 있죠. 이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엄마, 아빠 모두 다 집안을 잘 정리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쓰레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쓰레기를 그냥 놔둬도 될 텐데 왜 굳이 쓰레기를 치워야 할까요? 이유가 너무 명확하죠. 첫 번째는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청결 유지를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게 필요하고
앞서 언급이 되었듯이 환경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된다면은 해양 생태계 한 예로 들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해낸 이런 쓰레기들을 잘 채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이러한 쓰레기들은 우리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제때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으면 이러한 쓰레기가 결국은 우리한테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매개체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잘 치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환경론자는 아니고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된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강연 내용이 오늘의 강연 내용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연할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속에서 앞서 말했던 내용의 그런 쓰레기들과 유사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지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쓰레기들을 어떻게 치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 쓰레기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쓰레기가 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보는 우리 겉모습에서 어떤 게 쓰레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또는 우리 몸 표면에서 보이는 쓰레기들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이제 말을 하면은 앞서 쓰레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 없는 어떠한 물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몸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우리 몸이 쓰레기로 간주를 하고 얘네들을 재빨리 잘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 종류를 보면 보이는 슬라이드의 내용과 같습니다. 뭐 이제 이게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기생충,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얘네들을 쓰레기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제거를 하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는데 죽은 세포나 대사 후 산물, 그다음에 세포 내 물질, 단백질이나 핵산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들은 아니죠. 인간처럼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은 세포들은 몸속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역시 잘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 대사는 크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뭐 이것도 큰 의미에서 대사가 될 수가 있겠고 세포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사들이 일어나죠. 이런 대사 과정 동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세포나 우리 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쓰레기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치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잖아요. 이러한 쓰레기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땀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쓰레기들을 치울 수가 있는 거죠. 땀의 역할이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노폐물, 쓰레기들을 치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씻지 않고 그러면은 몸 이렇게 피부에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역시 우리 몸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을 피부 쪽으로 세포 밖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그런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대사 활동, 먹고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싸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개체 수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들이 보이는 바와 같이 뭐 땀으로 노폐물을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소변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주 큰 의미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 뭐 이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개체 수준이 아니라 셀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작용을 크게 봐서는 엔도사이토시스, 내포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내포 작용은 이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용,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라는 이 구조체가 세포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포 내외부는 결과적으로 세포막으로 갈라져 있는 거죠. 이런 세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내포작용입니다. 내포작용은 여기 그림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포 외부의 어떠한 물질을 세포 내부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이렇게 함입하는 그런 작용을 통칭해 가지고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포작용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 그다음에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파고사이토시스는 어느 일정 크기 이상의 세포 외부의 물질을 세포 내부로 끄집어 당기는, 함입하는 그런 작용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노사이토시스랑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는 말씀드렸듯이 그 파고사이토시스는 어느 일정 이상, 보통 한 0.5 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게 갈리게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어떠한 세포 외부의 물질을 세포 내로 함입하는 작용을 일컫습니다. 사실 이러한 엔도사이토시스 또는 내포작용은 우리 되게 이제 이렇게 고등동물에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세균이나 고세균 뭐 이런 생명체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고등동물에서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파고사이토시스는 비교적 큰 사이즈의 외부 물질을 함입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던 뭐 세포나 아니면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용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고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그러니까 내포작용 중에 하나인 파고사이토시스가 우리 몸속에서 생성된 그러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작용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파고사이토시스는 내포작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세포 외부에 있는 물질을 세포 내부로 함입하는 작용을 통칭하여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내포작용과 구별이 되는 점은, 함입하는 물질의 크기가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어떤 물질을 함입할 때 이러한 것들을 파고사이토시스, 식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식작용은 앞서 말했던 그런 죽은 세포나 세균 뭐 이런 것들을 클리어런스,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현상을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했었죠. 식작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식작용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러한 세포를 통칭해 가지고 식세포라고 부릅니다. 다세포 생명체에서는 이 파고사이토시스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또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몸을 침입하는 그런 병원균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그 일생을 다하고 죽은 세포를 제거하거나, 뭐 이런 두 가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제 고등 동물이 아니라 진핵 세포에서 이런 파고사이토시스가 유사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원형 동물이라고 여러분들 아메바나 유굴레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동물들을 원형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역시 파고사이토시스 작동이 되긴 하는데, 우리 고등 동물에서 작용되는 파고사이토시스의 식작용의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다른 취지로 이러한 식작용이 작용이 되게 됩니다. 얘네들 아메바나 유굴레나 얘네들은 이런 식작용이 있긴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식작용은 외부의 어떤 영양분을
세포 내로 끄집어 당기는 그런 의미에서 식작용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파고사이토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우리 몸 자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죽은 쓰레기, 또 우리 몸을 침범하는 외부의 어떤 병용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쓰레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식세포인 거죠. 그래서 식세포는 파고사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의 의미를 따져 보게 되면은 페이지란 말이 이제 라틴어로 못못을 삼키다, 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이트는 이제 셀이란 뜻이죠. 그래서 파고사이시라고 하면은 어떤 걸 먹는 이런 세포를 통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고 그 기능도 또 다양하죠. 그러한 세포들 중에서 어떤 걸 잡아먹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세포를 통칭해 가지고 파고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파고사이트는 세균이나 외부의 입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성된 죽은 세포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세포로 작동을 한다고 했었죠. 사실 이런 파고사이트는 되게 일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떠한 세포들이 이러한 파고사이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건 다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세포가 먹기 위해 태어난 세포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세포들을 우리가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포이죠. 본래의 기능이 먹기 위한 세포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을 프로페셔널 파고사이트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않고 나의 본 기능은 다른 게 있어요. 원래 나의 목적은 다른 어떠한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건데 somehow 이 먹는 기능까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non-professional phagocyte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을 보게 되면은 아래 그 슬라이드 맨 아래에 보는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중성구, 대식세포, 모노사이트, 그다음에 뭐 수지상 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마크로페이지나 그러니까 대식 세포나 수지상 세포 같은 경우는 먹기 위해서 태어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을 프로페셔널 파고사이트, 나머지 세포들은 원래의 기능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on 프로페셔널 파고사이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 파고사이토시스, 그다음에 파고사이트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우리 몸을 침범하는 그런 패소젠, 병원균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몸에서 세포가 그 일생을 다하고 죽은 세포를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커다란 세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마크로페이지입니다. 대식 세포. 그다음에 막대기 모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대식 세포가 대장균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장균을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림은 이건 이제 대장균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일반적인 세포보다는 훨씬 더 커요. 보이는 이렇게 길다란 선처럼 보이는 지렁이처럼 보이는 건 선충인데 선충 역시 이제 우리 몸을 감염시키는 그런 기생충 중에 하나이죠. 보이는 것과 같이 선충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대식 세포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이런 그 기생충을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꿀벌통을 생각을 해보면 꿀벌통에 저기 그 말벌이 침입을 하면은 꿀벌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말벌을 이렇게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과 되게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작용하는 기전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기생충이 우리 몸을 감염을 시키게 되면은 동영상과 같이 이런 식세포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이런 기생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 몸 속에서 죽은 세포들, 이런 죽은 세포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붉은색의 세포가 사실 죽은 세포예요. 그다음에 이 붉은색의 세포를 삼키는 세포가 대식 세포인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랑 이 대식 세포를 같이 놓게 되면은 이 대식 세포가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했죠. 이건 내포작용 중에 하나인 식작용이고, 이런 식작용을 담당하는 세포가 파고사이트, 식세포라고 했습니다. 이 식세포는 크게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해낸다고 했었죠. 하나는 우리 몸을 침입하는, 감염시키는 그런 패소전을 클리어런스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 속에서 죽은 세포들, 이런 죽은 세포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이 파고사이트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 감염시키는 병원균을 클리어런스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으로 우리 몸 속에서 생성된 죽은 세포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pR을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세포,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가 있다고 하면 이 대식세포가 얘를 쓰레기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얘가 쓰레기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오감기관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물체가 쓰레기인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세포 수준에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포가 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얘가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이건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세포는 세포 표면에 수용체라는 특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이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수용체와 결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라이간드라고 하는데, 이런 수용체와 라이간드의 상호작용, 인터액션에 의해서 얘가 어떠한 물질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균 작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식세포가 있고 저쪽에 어떤 그 박테리아, 세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얘를 한번 이제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고 나서 얘가 세균이다, 이러한 표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얘가 제거돼야 될 쓰레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균 작용에서 식세포와 그 다음에 이런 병원균, 백테리아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얘가 백테리아인지 아니면 제거되지 말아야 될 물질인지 이것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식균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식균 작용을 보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 이제 패소젠이 인펙션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이 패소젠이 일어나면 되게 액티브하게 얘네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소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파고사이트이 패소젠 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유도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그 패소젠, 백테리아, 세균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화학적인 어떤 그 유도체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케모 어트랙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식세포가 인지를 하고 들어온 패소젠 쪽으로 리크루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되겠고, 두 번째 스텝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스텝이죠. 이게 패소젠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인지 과정입니다. 인지 과정은 말씀드렸듯이 이 식세포에 패소젠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이 패소젠에는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할 수 있는 라이간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라이간드는 뭐 이제 LPS나 프라젤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백테리아가 프라젤라를 가지고 있죠. 이런 프라젤라를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프라젤라를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프라젤린은 이런 것들을 식세포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 과정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게 확실히 내가 얘는 쓰레기야, 이 쓰레기를 먹어야겠구나,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이 함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간드가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시그널 신호 전달에 그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인지된 패소젠을 세포 안으로 끄집어 당기는 그런 스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함입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패소젠이 있고 식세포가 이런 패소젠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잖아요. 잡아먹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세포가 잡아먹기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 잡아먹은 걸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인펙션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많은 세균들이 세포 안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파고사이토시스, 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온 이런 패소젠, 백테리아, 뭐 세균들은 사실 특별한 내포작용 프로세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들어온 이런 그 세균들은 안에 파고좀이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이런 파고좀은 라이소좀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에 좀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라이소좀에 많은 엔자임들이 존재를 하죠. 많은 효소들이 소화 효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라이소좀에서 라이소좀과 파고좀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파고좀 안에 있는 패소젠이 결과적으로 라이소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식균 작용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소젠이 있게 되면은 이 패소젠 쪽으로 파고사이트이 유도가 되게 되고 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함입이 되고 함입된 패소젠이 결과적으로 식세포 안에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을 침입하는 그러한 백테리아 세균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제 그 파고사이트의 첫 번째 기능인 식균 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파고사이트이 죽은 세포를 이렇게 잡아먹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제 가져온 이유가 모든 오르가니즘이 동일한 그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한참 성장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처럼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저는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늙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이게 모든 오르가니즘, 모든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비단 개체 수준에서만 일어나진 않아요. 한 예로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한번 보게 되면 세포 내에 단백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출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막 기능을 하겠죠. 그런 건 뭐 성장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백질이 계속 기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화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화가 되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로 간주가 되고 없어지는 거죠. 세포 수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출생과 성장과 노화와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로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세포 분열이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체 수준에서 출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세포 역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사이즈 면에서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세포가 그 기능을 다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셀룰러 시네센스라고 그러는데 세포 노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세포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에 이르게 되면 세포가 죽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에이팝토시스, 자살 세포라고 세포 자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세포들이 결과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은 세포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살세포가 우리가 아주 흔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살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꼬리가 없어지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근데 이 꼬리가 잘려 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꼬리가 점점점 흡수가 되는 거죠. 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죽어 나가고 죽은 세포들이 몸속에 있는 식세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으로 이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세포는 이제 말했듯이 우리 몸속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세포들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필요 없는 세포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말했듯이 노화돼 가지고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썸하고 어떤 뮤테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똑같이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세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퀄리티 컨트롤인 거죠. 우리 몸에서 정상의 세포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자살 세포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테이블이 그 표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한 해로 피 속에 있는 세포들의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뉴트로필 중성구를 보게 되면은 이 세포는 피 1 마이크로리터에 약 3,000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는 하루 정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중성구가 죽어나갔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성인의 몸속에는 약 6리터의 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리터에 3,000개의 중성구가 있으니까 하루 동안에 죽어나가는 중성구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 180억 개의 세포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 몸 전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하루에 약 1%의 세포들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00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죽은 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세포들을 제거를 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세포 식작용을 다른 말로 에페로사이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페레라는 말은 무덤으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의 어떤 그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무덤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련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죽은 세포들이 생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죽은 세포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식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식작용은 앞서 말했듯이 프로페셔널한 식세포가 있고 난 프로페셔널한 식세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세포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세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에페로사이토시스 역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셀룰러 턴오버, 그러니까 죽은 세포들이 많이 발생하는 흉선이나 눈, 지라 이런 곳에서 이런 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식작용이 왜 중요하냐 하냐면 이러한 식작용에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잘 제거가 안 됐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죽은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서 자가 항체를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자가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자가 항체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기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루푸스나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들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작용이 에페로사이토시스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죽은 세포를 클리어런스하는 제거하는 과정은 우리 앞서 했던 백테리아의 그런 제거 과정과 동일을 합니다. 이런 죽은 세포가 생기게 되면 식세포를 유도를 하게 되고 유도된 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식세포 안으로 함입을 하게 되고 함입된 죽은 세포는 식세포 안에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인지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없애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세포, 살아있는 세포, 이 두 세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은 세포를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는 죽은 세포 나름대로 표지를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빨리 인지를 하고 나를 빨리 제거해줘. 이러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신호 중에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에 있는 이제 세포가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에 이렇게 그 PS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인지질인데 인지질 중에 하나인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인지질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세포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아요. 죽어있는 세포에서만 밖으로 돌출이 되는 거죠. 세포가 이러한 PS, 포스파티딜세린을 인지를 하는 여러 가지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지를 통해서 스페시픽하게 죽은 세포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좀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세포막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깥쪽 층이 있고 안쪽 층이 있습니다. 이런 두 층에 인지질이 박혀가지고 이런 바이레이어, 그러니까 이중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인지질은 사실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지방산 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글라이세롤 백본이 있고 그다음에 파스페이트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스페이트에 어떠한 장기가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지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린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에탄올 아민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이노시톨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인지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중층은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인지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죠. 보는 바와 같이 뭐 PC, PS, P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포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비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쪽은 사실 이제 세포 밖쪽이고 아래쪽은 세포 안쪽입니다. 그래서 PS, 포스파티딜세린을 보게 되면은 세포 안쪽에 인지질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포 밖에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라이브셀,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에 PS가 위치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세포가 이제 세포 자살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엔자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 결과적으로 세포 외부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가는 세포야, 나는 죽었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식세포가 이 PS를 인지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이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죽은 세포인지 그렇지 않는 세포인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 특이적으로 식세포가 인지를 하고 함입을 하고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 라이간드 그다음에 수용체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식작용에서 이 인지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한 예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이는 동그란 게 그냥 우리 말하는 구슬 같은 거예요. 이 구슬 같은 거에다가 다른 두 종류의 인지질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인지질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파티딜세린, 그러니까 죽은 세포를 표지하는 그런 인지질인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스파티딜콜린을 붙이게 되면 잘 먹질 않아요, 이 식세포가.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여기에 죽은 세포를 표지하는 포스파티딜세린을 달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식세포인데 식세포가 이 비들을 엄청나게 잘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질이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를 구별하는 중요한 판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되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도 우리가 생활할 때 만들어지는 쓰레기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식작용,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쓰레기는 외부의 물질인 뭐 이제 백테리아, 세균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 몸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죽은 세포도 더 이상 우리 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는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세포들이 이제 통칭해 가지고 파고사이트, 식세포라고 했었죠. 이 파고사이트의 대표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가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입니다. 이 대식세포가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pR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쓰레기인지 쓰레기가 아닌지, 얘가 살아있는 세포인지 죽어있는 세포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식세포에 그러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고, 대신해서 타겟되는 그러한 물질들은 이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라이간드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얘가 쓰레기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별을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연을 마치고, 혹시나 지금 본 강연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최대한 충실히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에서 식균이나 세포 식작용을 못하는 질병도 있나요?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라고 김희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사실 강연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몸속에서 이런 세포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죽은 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죽은 세포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잘 제거하지 못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제 세포가 죽게 되고 이 죽은 세포가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세포 밖에서 분해가 되고, 분해된 세포들이 항온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항온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러한 항체는 결과적으로 세포를 인지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인지하는 그런 항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상의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균면에서 이런 세균이 잘 제거가 안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그 면역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면역에 의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면역 반응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역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선천성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 이제 후천성 면역에 의해서 그러한 세균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면역이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이제 감염성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다들 걸렸을 것 같은데, 뭐 폐렴, 결핵,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잘 클리어런스가 안 일어나게 되면 그런 패소젠들이 우리 몸을 인펙션을 하고, 그런 클리어런스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질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식세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도 강연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류마티즘, 관절염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그 식세포에 관련된다는 것을 저도 강연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식작용을 통해 죽은 세포를 제거하게 되면 그 죽은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로 배출되나요?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작용으로 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라고
윤주 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오고 대학원 오고 어떤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지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먹게 되게 되고 분해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 분해된 그 산물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해된 그런 물질들이 세포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없앨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얘네들을 내 세포를 분해해 가지고 나온 물질이니까 세포 어느 곳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살비지 패스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죠. 재생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빌딩 블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고 블록처럼 이런 그 죽은 세포에서 나온 것들을 내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연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죽은 세포를 식세포 안에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분해된 세포를 세포가 그러니까 그 영양소 비슷하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해당 작용, 그다음에 그 전자 전달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연소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이제 연구 내용은 그런 세 가지 방법이 다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세포도 죽었다고 해서 다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쓰레기 재활용하는 하는 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식세포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다 보면 미래에는 암세포 등 우리에게 해로운 특정 세포들만 없애는 것도 가능할까요? 라고 정재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이쪽 제가 연구하는 필드에서 그 분야가 한 분야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 이 암세포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생물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면역학을 공부하게 되면 면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 역시 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의해서 제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후천성 면역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제 그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T 림파구, 이 T 림파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이제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제가 그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식세포, 이 마크로페이지가 원래 이런 캔서셀을 이렇게 클리어런스 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 암세포가 있고 대식세포가 있으면 이 똑같이 수용체 리간드 인터액션에 의해서 이 암세포를 먹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개발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면 그 제가 그 이렇게 먹게끔 만들어내는 라이간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에는 먹게끔 만들어내는 라이간드가 있기도 하지만 못 먹게 하는 라이간드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못 먹게 하는 라이간드가 많이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크로페이지가 얘네들을 원활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질문을 했듯이 그게 이제 되게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캔서가 어떻게 보면 인류 최대의 그런 그 지상 목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학적으로도 그런 방법을 이제 그런 캔서를 제거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선천성 면역을 통해 가지고 식세포를 통해서 이러한 캔서셀을 제거를 해 가지고 캔서를 치료하는,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잘 되면 우리 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네. 예, 예. 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치료제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시판되는 치료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 임상 수준에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 그런 그 못 먹게 하는 시그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라이간드가 이러한 예. 시그널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잘 잡아먹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약들이 빨리 개발돼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도움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식균 작용 시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인지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 쓰레기가 아닌데 식균 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나요? 라고 최은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학생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저희 대학원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질문하는 그 네. 난이도가. 그래서 질문은 잘못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러니까 뭐 그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뭐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말씀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먹게끔 하는 시그널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시그널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먹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먹는 시그널과 먹지 못하게 하는 시그널이 아주 정교하게 밸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캔서셀뿐만 아니라 일반의 그러니까 정상의 세포들도 내가 죽어 있지 않으면은 먹어야 되는 시그널을 절대 노출하지 않는 거죠. 대신해서 먹지 말아야 될 시그널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죠. 캔서셀도 이제 이걸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먹게 하는 시그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먹지 못하게 하는 시그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못 먹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 먹지 말아야 될 정상의 세포를 먹게끔 디자인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아는 한 이제 그러한 현상은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이제 사실 끝이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뭐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체적인 장애,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이 붙어 있거나 뭐 손가락 개수가 다르다는 그런 장애인 경우에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라고 이희정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했듯이 그 이제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뭐 그 과정 동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이제 발생 동안에, 그다음에 조직 항상성 동안에, 그러니까 셀이 계속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능을 다해서 죽어 나가서 새로운 세포로 이제 대체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발생은 개구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꼬리가 죄송합니다. 그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는 과정이 이런 세포 자살에 의해서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포 자살은 특히나 발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손가락과 발가락,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과정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벌키하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조각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조각칼로 조각을 해 나가는 것처럼 이런 조각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세포 자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어 나간 부분이 조각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만들어질 때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씩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다가 이 그 손가락 사이가
손가락 사이에 존재하는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런 손가락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벨롭먼트상에 죽어야 될 곳에 죽지 않고 다른 곳에 죽는다거나 아니면 죽어야 될 곳에 살아버린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가락 개수가 뭐 틀려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예, 맞겠네요. 가능합니다. 예, 그런 예. 것도 다 이러한 것들도 다 예. 그게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가지고 실험을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우스, 그러니까 생쥐 가지고 유사한 실험을 한 실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보게 되면 세포 자살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러한 네네. 단백질을 하나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포 자살이 안 일어나겠죠. 예. 프로그래밍이 이제 망가지게 되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손가락 개수가 틀려진다거나 발가락 개수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우리 그런 세포 자살과 다 그렇죠. 관련돼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 강연을 듣고 또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식세포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비율로 있을까요? 식세포가 많을수록 그만큼 병원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있듯이 식세포의 양이 다를까요? 라고 김윤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식세포의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세포들을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세포, 비전문적으로 하는 세포, 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비전문적으로 하는 세포는 거의 모든 세포를 사실상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세포가 파고사이트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파고사이트 넘버가, 그러니까 이 식세포의 숫자가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대신해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식세포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그 블러드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피 속에 존재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마크로페이지나 그다음에 그 수지상 세포 이런 세포들,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수지상 세포, 마크로페이지, 대식 세포, 수지상 세포 이런 세포들이 주로 하는 게 말씀드렸던 후천성 면역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런 그 면역성의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 게 거기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양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게 다르다라고. 예, 전체적인 내용, 그거. 그러니까 네. 우리 몸 전체적인 네, 숫자를 이렇게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네, 것 네, 같고, 네, 네.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식세포는 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응답과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과학문화협회에서 두 가지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들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본강연 및 도입강연 소감, 실시간 질의응답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수업에 활용하시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수업 사례 공모전에 참여를 해주시면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강연은 6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순천향대학교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줄기세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며 도입 강연은 강주 서초등학교 최미진 선생님께서 내가 만든 개구리 양배추 지시약이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몸속의 청소부라는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박대호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을 금요일의 과학터치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금요일의 과학터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